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지는 그런 사연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왕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천자문을 줄줄 꿰고 사서삼경을 달달 외우며 붓 한 번 휘두르면 명필이 쏟아지는 그런 천재들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조선 팔도 아니 저 먼 나라 역사책을 다 뒤져봐도 없을 희한한 왕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왕자. 네, 맞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까막눈. 바로 그 까막눈 왕자가 훗날 백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군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콧대 높은 학자들의 혀를 차게 만들었으나 굶주린 백성의 눈물을 닦아준 아주 특별한 바보 왕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시계를 거꾸로 돌려 왕자가 아직 코올리게 시절이던 때로 가봅시다. 궁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숨소리 하나도 법도에 맞아야 하고 걸음걸이 하나도 예법에 맞아야 하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금가루 감옥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왕자들의 교육열은 지금 대치동 저리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새벽 별이 지기도 전에 일어나 밤이 이슥하도록 책을 읽어야 했지요. 그런데 우리 셋째 왕자, 이분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냐고요? 아닙니다.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말귀는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데 이상하게 책만 펴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글자들이 개미떼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아 식은땀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서연 시간이 되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첫째 왕자, 둘째 왕자는 스승이 묻기도 전에 공자왈, 맹자왈 하며 청산유수로 대답을 척척 해냅니다. 스승들은 입이 귀에 걸려 전하, 나라의 보배이옵니다. 하며 칭찬하기 바쁘죠. 헌데 우리 셋째 왕자 차례만 되면 방 안 공기가 싸늘하게 식습니다. 왕자님, 이 글자가 무슨 자입니까? 그것이 저 하늘천 아닌가? 이것은 흙토자가 아니옵니까? 어찌 하늘과 땅을 구분치 못하십니까? 스승의 긴 한숨소리가 방바닥을 긁습니다. 형들은 또 어떻고요? 대놓고 비웃지는 못해도 입꼬리를 실룩이며 아우님은 참, 저 쉬운 것도 모르니 어찌하리요? 하며 은근히 깔봅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인 왕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속이 문드러지는 거죠. 저 녀석은 내 자식이 맞나? 어찌 왕실에 저런 둔재가 태어났는고? 하며 혀를 차고 나가버리십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어린 왕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어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쩝니까? 밤새워 들여다봐도 글자는 그저 까만 먹물 자국일 뿐인데 왕자는 점점 말수가 줄어듭니다. 구석진 방에 처박혀 누가 말을 걸까봐 두려워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궁궐 나인들이나 내관들 사이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쯧쯧, 셋째 왕자는 글렀어 저래서야. 어디 밥값이나 하겠나. 그 소리, 왕자라고 왜 안 들리겠습니까? 사람들은 말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로 남을 무시하길 좋아합니다. 형들은 글 좀 안다고, 책 좀 읽었다고 동생을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아우님, 정치는 책 속에 다 있는 법일세. 그 까막눈으로 세상을 어찌 보려나? 하며 비단 옷자락 휘날리며 지나갑니다. 그때 왕자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답답해서 가슴을 치던 왕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몰래 궁 담장을 넘습니다. 물론 호위무사 하나 없이 허름한 평복으로 갈아입고요. 무작정 걷다 보니 닿은 곳이 어디냐, 바로 시전장터였습니다. 밤이라 해도 장터는 불을 밝힌 국밥집이며 내일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로 북적였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책 읽는 소리만 들렸는데 여기 나오니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유, 김씨, 오늘 무거워서 어째? 내가 좀 들어줄까? 아이고, 고맙네. 우리 마누라가 아파서 내가 이 짐을 다 지려니 허리가 끊어질 것 같구만. 그럼 이따 국밥이나 한 그릇 사. 욕지거리도 오가고 껄껄 웃는 소리도 들리고 땀 냄새, 흙 냄새,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향긋한 향 피워놓은 서재에서는 숨이 턱턱 막히던 왕자가 이 비린내. 나는 장터 한복판에 서니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왕자는 글을 못 읽으니 간판이 뭐라 적혀 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기 쭈그려 앉아 콩나물을 다듬는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고단함을 읽었습니다. 짐을 지고 가는 지게꾼의 휜 등에서 가장의 무게를 읽었습니다. 책에는 안 나오는 글자들이 거기 다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한 국밥집에서 소란이 일어납니다. 왕자가 슬쩍 다가가 보니 덩치 큰 왈패 하나가 늙은 주모를 밀치며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야, 국밥에 고기가 왜 이리 적어? 내가 누군지 알아. 주모는 바들바들 떨며 아이고 나리. 요새 흉년이라 고기값이 금값이라 그렇습니다요.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고 비는데 이 왈패놈이 상을 확 엎어버리는 겁니다. 와장창.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지만 아무도 나서질 못합니다. 왈패가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그때 글자 하나 모르는 우리 바보 왕자가 저도 모르게 앞으로 나섭니다. 왕자라는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칼을 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늙은 주모가 내동댕이 쳐진 모습이 마치 궁궐 구석에 처박힌 자기 모습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게지요. 이보시오. 왕자의 목소리가 장터에 쩌렁하게 울립니다. 왈패가 삐딱하게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뭐야, 넌? 새님같이 생긴 놈이 겁도 없이. 자, 여러분. 글만 아는 형들이었다면 여기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법전에 이르기를 하며 점잖게 꾸짖으려다 멱살이나 잡혔겠지요. 하지만 우리 왕자는 다릅니다. 책은 몰라도 이제 막 세상이라는 진짜 책을 펼치기 시작했으니까요. 왕자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왈패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쏘아보며 한 발짝 다가갑니다. 주먹 다짐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왕자 신분을 밝히려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왕자가 뱉은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심장이 쫄깃해지는 그 순간 왕자는 주먹을 휘두르는 대신 바닥에 엎어진 국밥 그릇을 가리키며 아주 덤덤하게 하지만 뼈 있는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이보게, 자네가 지금 발로 찬 건 국밥이 아닐세. 자네 어머니의 굽은 등허리를 찬 게야. 장터가 일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왈패놈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차마 내리꽂지를 못합니다. 왜냐? 찔리거든요. 제 놈도 집에 가면
늙은 어미가 차려주는 밥 먹고 사는 주제에 저 쭈글쭈글한 주모를 보니 집에 있는 어머니 생각이 났던 겁니다. 왕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구경꾼들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 아니오? 배고파서 예민한 건 알겠으나 밥 해주는 사람 귀한 줄 모르면 그게 짐승이지 어찌 사람이겠소. 그 말에 구경하던 지게꾼 김씨가 맞는 말이네. 하며 나서고 옆에 있던 생선 장수. 아주머니도 젊은 총각 말이 구구절절 오라 하고 거듭니다. 왈패는 졸지에 천하의 불효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뜨고 말았지요. 상황이 정리되자 주모가 눈물을 훔치며 왕자의 손을 잡습니다. 아이고 귀한 댁 도련님 같은데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봉변을 당할 뻔했소. 고맙소, 정말 고맙소. 주모는 식은 밥이라도 먹고 가라며 국밥 한 그릇을 새로 말아줍니다. 왕자는 그 투박한 국밥을 받아들고 생각합니다. 궁궐에서 먹던 산의 진미보다 이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 사람의 마음을 더 움직이는구나. 그날 이후로 왕자는 아예 이중 생활을 작정합니다. 낮에는 궁궐 구석에 처박혀 글도 못 읽는 바보 소리를 들으며 지내지만 밤만 되면 허름한 옷을 걸치고 담을 넘습니다. 가서 뭘 했느냐? 그냥 놉니다. 아니, 노는 것처럼 보였지요. 시장통 짐꾼들 틈에 껴서 막걸리 잔도 기울이고 보부상들 따라다니며 물건값 흥정하는 것도 구경하고 농사꾼들한테는 올해 작황이 어떤지 비가 안 와서 무릎이 얼마나 쑤시는지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10년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입니다. 코올릭의 왕자들은 이제 건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천지 차이입니다. 첫째와 둘째 형님은 햇빛 한 번 제대로 안 보고 방 안에서 책만 파고들었으니 얼굴은 백옥처럼 희고 손은 보드랍기가 아기 엉덩이 같습니다. 입만 열면 어려운 한자 성어가 줄줄 나옵니다. 치국평천 하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케 함에 도리는 예법에 있으며 하면서 말이지요. 반면에 우리 셋째 왕자는 어떻습니까?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구릿빛이고 손바닥에는 지게 작대기 잡다 생긴 굳은 살이 째째하게 박혔습니다. 누가 보면 왕자가 아니라 어디 밭 갈던 머슴인 줄 알 겁니다. 형들은 그런 동생을 보며 혀를 찹니다. 쯧쯧 왕족의 채통을 저리 떨어뜨려서야. 글을 모르니 몸이라도 쓰는 게지.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라는 게 책상머리에서 배운 대로만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도 무심하시지. 나라에 큰 사단이 나고 맙니다. 바로 기록적인 대가뭄이 닥친 겁니다. 여름 내내 비 한 방울이 안 내립니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밭에 심은 콩이며 옥수수는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백성들은 풀뿌리라도 캐 먹으려고 산을 헤매고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늙은 왕은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이를 어찌한단 말이냐. 내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묘책이 있는가. 왕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신하들과 왕자들을 모아놓고 묻습니다. 자, 여기서 그 잘난 형님들의 실력이 드러납니다.
평소에 공자왈, 맹자왈 하던 실력을 뽐낼 기회라고 생각했겠지요. 첫째 왕자가 의기양양하게 나섭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옛 성현들의 책을 찾아보았습니다. 주례에 이르기를 나라에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어 곡식을 풀되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아에서 곡식값을 통제하고 백성들에게 절약을 강조하는 교지를 내리시옵소서. 말은 번지르르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먹힐 소리입니까? 당장 쌀 한 톨이 없는데 절약을 하라니요. 이건 마치 물에 빠진 사람한테 수영법을 글로 써서 보낼 테니 읽어보라는 격입니다. 둘째 왕자도 질세라 거듭니다. 형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늘이 노한 것은 우리의 정성이 부족한 탓이니 전국의 명산 대천에 제단을 쌓고 기우제를 성대하게 지내야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법을 더 엄히 다스려 기강을 잡아야 하옵니다. 아이고, 복장 터집니다. 배고파서 남의 집 담장 넘는 백성들한테 법을 들이대고 비오라고 구판을 버리자니요. 그 구판 버릴 돈으로 죽을 쑤어 먹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평생 책 속의 이론만 파고든 이들에게는 그게 정답인 겁니다. 책에 그렇게 쓰여 있었으니까요. 왕은 답답해서 가슴을 칩니다. 그대들의 말은 다 옳으나 지금 당장 백성의 입에 들어갈 쌀이 없지 않느냐. 쌀이. 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정에서 곡식값을 통제하라고 하니 쌀 장수들은 아이고, 이 가격에는 못 팝니다 하고 쌀을 창고 깊숙이 숨겨버립니다. 시장에서 쌀이 자취를 감춥니다. 부자들은 쌀가마니를 움켜쥐고 값을 더 올릴 때만 기다립니다. 관아에서 푼다는 구휼 미빈민 구제용 쌀은 중간 관리들이 다 빼돌리고 백성들한테 돌아가는 건 쌀겨에 모래가 반 섞인 말 그대로 모래죽뿐입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형들은 모릅니다. 왜냐? 그들은 보고서를 글로만 읽거든요. 금일 한양시전에 구휼미 백가마를 풀었음. 이 한 줄만 읽고 아, 백성들이 밥을 먹었겠구나 하고 안심하는 겁니다. 그 쌀이 모래 씹히는 죽이 되었는지 아니면 힘 있는 놈 뒷구멍으로 들어갔는지는 글자에 안 써 있으니까요. 그 시각 우리 셋째 왕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왕자의 옷을 벗어던지고 낡은 패랭이를 쓰고 시장통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줄을 서서 배급받은 죽을 한 숟가락 떴는데 으드득하고 돌 씹히는 소리가 납니다. 옆에 있던 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입이 아파서 못 먹겠어. 흙맛이 나. 아이 엄마가 아이 입을 틀어막으며 웁니다. 이거라도 먹어야 산다. 제발 삼켜라. 왕자의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그는 쌀가게 뒷골목으로 잠입합니다. 굳게 닫힌 창고 문틈으로 봅니다.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쌓여 있는데 쥐새끼들만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주인놈이 관리랑 킬킬거리며 주고받는 소리가 들립니다. 날이 조정에서 가격을 통제한다고 난리를 칠수록 우리 쌀값은 더 뛰는 거 아시지요? 조금만 더 버티면 금값이 될 겁니다. 그렇고 말고. 내가 위에는 적당히 둘러댈 테니 걱정 마시오. 왕자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톱이 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형들이 말한 법과 질서가 현장에서는 이렇게 탐욕과 결탁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책에는 탐과 놀이를 벌하라고 되어 있지만 현실의 탐과 놀이는 법을 이용해 배를 불리고 있었던 겁니다. 왕자는 그 길로 다시 궁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대전 회의실 형들은 여전히 탁상 공론 중입니다. 기우제 예산을 얼마나 편성할지, 지난번 올린 상소문 문맥이 맞지 않아. 그때 문이 벌컥 열립니다. 흑투성이에 땀범벅이 된 셋째 왕자가 저벅저벅 걸어 들어옵니다. 신하들이 기겁을 합니다. 저 왕자님 아니십니까? 어찌 저런 몰골로. 첫째 왕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꾸짖습니다. 아우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그런 차림으로 들어오는가? 예법도 모르는가? 평소 같았으면 주눅이 들어 고개를 숙였을 왕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왕자의 눈에는 아까 그 모래죽을 먹다 울던 아이의 얼굴이 어른거립니다. 예법이고 나발이고 지금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왕자는 왕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바닥에 차르르 쏟아냅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바닥에서 주워온 모래 섞인 쌀겨였습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 거무튀튀한 흙과 쌀겨가 흩어집니다. 궁궐 안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더러운 물건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왕이 놀라 묻습니다. 왕자가 고개를 듭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방 안에 있던 촛불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것이 형님들이 말씀하신 법과 질서의 결과물이옵니다. 뭐라? 내 이놈, 글도 모르는 놈이 어디서 감히 정치에 대해 논하려 드느냐. 형들이 고함을 치며 삿대질을 합니다. 무식한 놈이 뭘 아느냐는 거지요. 하지만 왕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단단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예, 저는 글을 모릅니다. 주례도 모르고 논어도 모릅니다. 허나 아바마마. 왕자는 바닥에 흩어진 흙모래를 한 줌 쥐어 보입니다. 저는 배고픔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백성들이 쌀인 줄 알고 씹어 삼키는 이 모래의 맛이 어떤지는 압니다. 형님들은 책 속에 파묻혀 어떻게 다스릴까를 논하고 계실 때 저는 장터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왕의 눈이 커집니다. 신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는 백성들이 궁핍하나 동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아들이 가져온 저 흙더미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왕자가 말을 잇습니다. 글을 읽는 자들은 쌀값을 내리라 명하고 뒷짐을 졌으나 장사치들은 그 명을 비웃으며 쌀을 감췄습니다. 기우제를 지낸다고 쓴 돈이 수천 냥인데 그 돈이면 당장 굶어 죽는 아이들 수만 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글은 사람을 살리라고 배우는 것인데 어찌하여 형님들의 글은 사람을 죽이는데 쓰이고 있사옵니까? 아,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무식하다고 무시당하던 서름을 토해내듯 하지만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뼈를 때리는 팩트 폭격입니다. 이 말을 듣는 형들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다, 파래졌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왕자는 단순히 화만 내러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럼 내 놈은 뾰족한 수라도 있다는 게냐?
둘째 왕자가 비아냥거리며 묻습니다. 글도 모르는 내가 우리도 못 푼 문제를 풀 수 있겠냐는 거지요. 왕자는 씩 웃습니다. 그 웃음은 책상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비바람 맞으며 자란 야생화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책에는 없으나 길바닥에는 답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조정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형들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늙은 왕은 기대 반 의심 반으로 셋째 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길바닥에 답이 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까? 둘째 왕자가 코웃음을 칩니다. 길바닥? 거렁뱅이들한테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왕실의 체면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셈이냐? 그러자 셋째 왕자가 씩 웃으며 말합니다. 형님, 장사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호랑이? 아닙니다. 관아의 곤장? 그것도 아닙니다. 돈 좀 쥐어주면 그만이니까요. 그놈들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오줌을 지릴 만큼 무서워하는 건 딱 하나, 바로 똥값입니다. 왕자는 왕을 향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바마마, 저에게 군사도 필요 없고 국고의 금은 보화도 필요 없습니다. 딱 사흘만 저에게 한강 나루터의 권한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무슨 짓을 하든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 꽁꽁 묶인 저 쌀가마니들 제 발로 걸어 나오게 만들겠습니다. 왕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허락합니다. 좋다. 허나 실패하면 내 놈 목숨뿐 아니라 내 체면도 끝장인 줄 알 거라. 자, 그날 밤부터 우리 바보 왕자의 기상천외한 작전이 시작됩니다. 왕자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관아? 아닙니다. 바로 다리 밑 거지 소굴이었습니다. 10년간 밥맛을 다니며 안면 튼 왕초를 찾아간 거지요. 왕초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게 누구신가? 귀한 도련님이 여긴 웬일이슈? 왕자는 거두절미하고 왕초 손에 금덩이 하나를 쥐어주며 말합니다. 오늘부터 내 입이 되어줘야겠네. 내가 시키는 말을 장터, 주막, 기방할 것 없이 퍼뜨려. 아주 은밀하게 진짜인 것처럼. 다음 날 아침 한양 바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복에 소식 들었나? 저기 명나라에서 쌀을 실은 배가 오고 있대. 에이, 이 가뭄에 무슨 쌀배가 와? 아니라니까. 우리 사돈의 팔촌이 나루터에서 일하는데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배가 수십 척이 들어온다네. 조정에서 그동안 숨겨뒀던 비자금을 풀어 쌀을 죄다 사들였다는구만. 거지들이 퍼뜨린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퍼집니다. 처음엔 콧방귀 뀌던 쌀집 주인들도 술렁거립니다. 김대방 들었소? 쌀 배가 들어온다던데? 헛소문이요. 쌀값이 오르는 걸 막으려는 수작이지. 속지 마시오. 큰 상인들은 애써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왕자가 누굽니까? 말로만 끝낼 위인이 아니지요. 셋째 날 아침 한강 나루터의 안개가 자욱하게 낀 새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듭니다. 안개 사이로 거대한 배들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세상에나 배 갑판 위에 쌀가마니가 층층이 쌓여 있는 겁니다. 깃발이 펄럭이고 뱃사공들이 어기어차 하며 노를 젓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걸 본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고 쌀을 사재기했던 장사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저게 다 쌀이라고? 저게 다 풀리면. 계산 빠른 장사치들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지금 쌀값이 한 양인데 저 물량이 쏟아지면 반 푼어치도 안 된다. 똥값이 되기 전에 팔아야 한다. 그때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눈치 빠른 놈부터 창고 문을 활짝 엽니다. 찾아. 오늘만 이 가격. 싸게 팝니다. 쌀 사세요. 옆 가게가 문을 여니 버티던 뒷집도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아이고, 나도 팝니다. 저 집보다 더 싸게 드립니다. 서로 경쟁이 붙으니 쌀값이 미친 듯이 곤두박질 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던 쌀값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아니 반이반 토막이 났습니다. 굶주리던 백성들은 헐값에 쌀을 사다가 밥을 지어 먹습니다. 곳곳에서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데 그 구수한 냄새가 온 도성 안을 꽉 채웁니다. 자, 여기서 반전 하나 들어갑니다. 사실 그 배 위에 실린 게 진짜 쌀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우리 왕자가 누구입니까? 꾀주머니 아닙니까? 배 위에 쌓여 있던 건 강가에서 퍼담은 모래가마니였습니다. 맨 위에 덮은 몇 가마니만 진짜 쌀이고 속은 다 모래였던 거지요. 멀리서 보면 감쪽 같거든요. 이게 바로 병법에 나오는 허장성세인데 왕자는 책 한 줄 안 읽고도 이 이치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의 심리, 특히 돈에 미친 자들의 공포심을 정확히 찌른 것이지요. 일이 해결되고 난 뒤 왕과 형들이 나루터로 나옵니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웃는 모습을 보며 왕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허허, 내 평생 수많은 책을 읽었으나 모래로 쌀을 만들어 백성을 배불리는 법은 보지 못했다. 그때 형들이 씩씩대며 따집니다. 아우님, 이건 사기다. 백성을 속이고 상인들을 속인 것이 아니냐. 왕실의 도리가 아니다. 첫째 형의 말에 왕자가 쌀 한 줌을 쥐어 보이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형님, 형님들이 고상한 도리를 따지며 탁상 공론할 때 백성들은 흙을 파먹었습니다. 상인들의 탐욕은 도리로 다스릴 수 없습니다. 탐욕은 더 큰 공포로 다스려야 하는 법입니다. 저는 백성을 속인 게 아니라 백성을 죽이는 탐욕을 속인 겁니다. 이 한마디에 형들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백성들이 만세, 셋째 왕자님 만세를 외치는 소리가 형들의 귓가를 때립니다. 붓을 든 자들의 패배여, 밥숟가락 든 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궁궐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왕의 눈빛이 변했거든요. 왕은 밤마다 잠을 못 이룹니다. 글을 잘 아는 첫째냐, 마음을 잘 읽는 셋째냐. 조정 신하들도 술렁입니다. 그래도 왕은 학식이 있어야지 하는 파와 아니다. 난세에는 저런 영웅이 필요하다 하는 파로 나뉘어 싸움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왕자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자 이제는 무식함을 무기 삼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글도 모르는 왕자가 왕이 되면 명나라 황제에게 보내는 외교 문서는 어찌 읽을 것이며 수많은 상소문은 누가 처리한단 말인가? 나라의 망신이다. 이 말은 왕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아무리 지혜로워도 왕은 판결을 내려야 하고 문서를 읽어야 하는 자리니까요. 어느 날 왕이 셋째 왕자를 조용히 부릅니다. 아들아, 너의 공이 크다. 허나
신하들의 반대가 거세구나. 내 너를 시험해봐야겠다. 왕은 두꺼운 책 한 권과 붓을 던져줍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가 적힌 책이다. 사흘 뒤 신하들 앞에서 이 책의 내용을 강론하고 내 생각을 글로 써내거라. 만약 해내지 못하면 너를 세자로 책봉할 수 없다. 청천벽력입니다. 글자만 보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왕자에게 책을 읽고 글을 쓰라니요. 이건 왕 안 시켜주겠다는 소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형들은 뒤에서 킬킬거립니다. 제 아무리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 까막눈이 하루아침에 그를 깨칠 수는 없는 법. 왕자는 책을 받아들고 자신의 처소로 돌아옵니다. 촛불 아래 책을 펴보지만 역시나 까만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입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가슴이 턱 막힙니다. 아무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높은 글의 장벽은 넘을 수가 없는 걸까요? 그는 책을 덮고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하늘이시여, 저에게 백성의 마음을 읽는 눈은 주셨으면서 어찌 저 글자 하나 읽는 눈은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누구냐? 문이 스르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10년 전 장터 국밥집의 그 주모 할머니였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덜덜 떨며 서 있습니다. 왕자가 깜짝 놀라 달려가 부축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여긴 어떻게? 왕자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글 때문에 공경에 처하셨다고요. 주모는 보따리를 풉니다. 그 안에는 꼬깃꼬깃한 종이 뭉치와 몽당 연필 같은 숫덩이가 들어 있습니다. 왕자님, 저는 평생 국밥만 말아서 무식합니다. 근데요,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도 서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음입죠. 제 아들놈이 전쟁터 나갔을 때 글을 모르니 편지를 못 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고프면 밥그릇 그리고 보고 싶으면 눈물 그리고. 할머니의 말에 왕자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칩니다. 그림, 마음을 그린다. 왕자는 다시 책을 펴봅니다. 형들이라면 백성 민자를 보고 이것은 백성이다라고 외웠겠지요. 하지만 왕자의 눈에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글자가 아니라 모양으로, 사람의 표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이 글자는 밭에서 땀 흘리는 농부의 굽은 등처럼 생겼구나. 저 글자는 아이를 아는 어미의 형상이구나. 사흘 동안 왕자는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저놈이 포기하고 잠이나 자는구나 하고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 왕자는 빈 종이 한 장을 들고 섭니다. 형들의 먹 글씨가 빽빽한 종이와 달리 왕자의 종이는 하얗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역시 한 글자도 못 썼군. 왕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그래. 준비한 답을 내놓아 보거라. 왕자는 붓을 듭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종이 위에 거침없이 무언가를 그려 내려갑니다. 그것은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답안지가 완성됩니다. 자,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이고 셋째 왕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붓을 든 왕자의 손이 떨리는가 싶더니 이내 거침없이 하얀 종이 위를 휘젓기 시작합니다.
먹물이 튀고 붓끝이 춤을 춥니다. 형들은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꼴을 보자 하는 눈빛으로 비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다 되었습니다. 왕자가 붓을 내려놓자 왕이 종이를 들어올리라 명합니다. 신하들이 목을 길게 빼고 답안지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내가 술렁이다 못해 여기저기서 푹 하고 터지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저게 뭐야? 그림 아니야? 동그라미, 달덩이인가? 아니면 찐빵인가? 그렇습니다. 왕자가 내민 종이에는 빽빽한 글씨 대신 아주 투박하고 큼지막한 동그라미 하나가 덩그러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듯한 선 몇 개가 그어져 있었고요. 누가 봐도 어린아이 낙서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첫째 왕자가 배를 잡고 웃습니다. 아바마마,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를 논하라 하셨거늘 고작 밥그릇 그림이라니요. 신성한 어전 회의를 모독해도 유분수지. 저 무식한 놈을 당장 끌어내야 하옵니다. 신하들도 수군거리며 고개를 젓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글을 모르니 뜻을 알 리가 있나. 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왕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셋째야, 이 그림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것이 내가 깨달은 통치 철학이라는 말이냐? 왕자는 형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가리키며 입을 엽니다. 예, 아바마마. 이것은 밥그릇이옵니다. 좌중이 다시 웅성거립니다. 그때 왕자의 목소리가 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형님들은 책 속에 있는 어질 인자를 논하고 의로울 애자를 씁니다. 허나 저는 그 글자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바는 압니다. 왕자는 그림 속 밥그릇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합니다. 제가 장터에서 배운 어질이는 굶주린 이웃에게 내 밥 한 숟가락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의로울 의는 힘없는 자의 밥그릇을 힘센 자가 뺏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절 예는 아비가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자식이 먼저 먹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집니다. 웃던 형들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집니다. 왕자는 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잇습니다. 아바마마, 저는 어려운 한자 다스릴 치자는 쓸 줄 모릅니다. 허나 정치란 결국 백성의 밥그릇을 채워주고 그 밥그릇이 깨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밥그릇이 비어있는데 충성을 논하는 것은 헛소리요. 밥그릇을 뺏어가며 예의를 따지는 것은 사기입니다. 제게 나라는 그리고 왕의 자리는 바로 이 백성의 따뜻한 밥그릇 하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순간 늙은 왕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평생을 성군 소리 듣겠다고 수만 권의 책을 읽었지만 정작 이토록 명쾌하고 가슴 시린 답은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신하들 중에서도 고개를 숙이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생겨납니다. 그들도 벼슬아치이기 전에 누군가의 아비이고 자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째 형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말은 번지르르하다. 허나 왕이 되어 상소문 하나 못 읽어서야 어떻게 정무를 본단 말이냐. 까막눈 왕이 옥좌에 앉아있는 꼴을 천하가 비웃을 것이다. 그 말에 왕자가 형을 보며 시익 웃습니다.
10년 전 왈패를 쫓아낼 때보다 더 여유롭고 큰 웃음입니다. 형님, 제게는 눈과 손이 되어줄 수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글은 여기 계신 학사들이 읽어주면 됩니다. 계산은 호조 관리들이 하면 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은 글씨를 읽는 게 아니라 그 글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왕자는 신하들을 둘러보며 선언합니다. 저들이 올린 상소문이 백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입속을 챙기려는 것인지 글을 읽는 왕은 속일 수 있어도 장터에서 굴러먹은 이놈의 눈치는 절대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옳거니 그 말이 맞다. 왕이 무릎을 탁 치며 일어납니다. 문자는 기술이요, 마음은 본질이다. 기술은 빌려 쓸 수 있으나 백성을 사랑하는 본질은 빌려올 수가 없는 법. 내 뒤를 이을 자는 글을 읽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읽는 셋째다. 그날부로 판세는 뒤집혔습니다. 반대하던 신하들도 왕자의 기백과 그가 보여준 실질적인 해결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원했으니까요. 궁궐 담장 너머로 밥그릇 왕자님 만세 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들려오는데 누가 감히 딴지를 걸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바보 왕자는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조선 팔도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주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왕은 옥좌에 앉아보고서만 읽는 법이 없습니다. 신하가 전하, 올해 흉년 대책에 관한 상소문입니다 하고 올리면 왕은 그 종이를 툭 밀어놓고 말합니다. 글은 자네가 읽게. 대신 자네가 직접 가서 논바닥이 얼마나 갈라졌는지 보고 와서 말하게. 내 귀에 거짓말을 했다간 자네 밥그릇부터 뺏을 걸세. 신하들이 죽을 맛이지요. 전에는 글 잘 쓰고 말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현장을 모르면 왕 앞에서 입도 뻥긋 못하게 된 겁니다. 책상 물림 관료들은 짐 싸서 집에 가야 했고 발로 뛰는 관리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왕은 재위 기간 내내 글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를 1000개의 눈과 10,000개의 귀를 가진 왕이라 불렀습니다. 자신이 그를 모르니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관아에 글을 올려 호소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림이나 물건으로 억울함을 알리는 제도였습니다. 글 못 쓰는 할머니가 썩은 동아줄을 들고 오면 아, 고을 사또가 썩은 줄처럼 부패했구나 하고 알아듣고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시기였지요. 세월이 흘러 왕이 나이가 들어 임종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 옛날 장터에서 만난 거지 왕초가 출세해서 호위대장이 되어 지키고 있었고 밥그릇에 이치를 깨우쳐준 주모의 아들이 재상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조차 남달랐습니다. 내 묘비에 화려한 글자를 새기지 마라. 그저 밥그릇 하나 뚜렷하게 새겨다오. 잘 먹고 잘 살다 간 왕이 아니라 백성의 밥그릇을 하늘처럼 섬기다 간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구나. 자, 여러분. 이야기 듣고 나니 속이 좀 시원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에게 주눅 들 때가 많습니다. 요즘도 테레비 보면 말 잘하고 영어 잘 쓰는 사람들이 세상 다 아는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이 바보 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진짜 지혜는 도서관 책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이 시장통에, 땀 흘리는 일터에,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혹시 나이 먹고 배운 게 없어서 서러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그 모진 세월, 자식들 키워낸 그 뚝심, 그게 바로 명문대 졸업장보다 더 빛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글자는 눈으로 읽지만 인생은 가슴으로 읽는 법이니까요. 오늘 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지요. 그 주름살 속에, 그 눈빛 속에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는지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제일 귀한 책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글보다 사람을 사랑했던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바보 왕자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리더는 어떤 모습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